오늘의 강연 주제는 극초소형 위성에 가는 것으로서 저희가 미래창조과학부 주최 2013년도 큐브 위성 경연대회에서 선발되어서 2년 동안 개발한 스택큐브랩이라고 하는 위성이 있습니다. 이 위성이라고 하는 건 궤도상에서 1년 동안 저희들이 개발한 5가지 탑재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갖고 있고, 오늘 강연을 통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실시한 위성 개발의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위성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대형 위성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로 무게가 1톤 이상, 그리고 높이가 2m, 3m 정도 되는 위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가져온 위성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손바닥 크기만한 위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위성이 되겠습니다. 이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최하는 2013년도 큐브 위성 경연대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큐브 위성 경연대회에서 저희 팀이 선발이 되어서 저희가 한 2년 동안 저희 학생들과 함께 이 위성을 갖다 개발하고 올해 2016년도 12월 달에 그 미국의 스페이스X사의 펠콘 9이라고 하는 발사체로 발사를 하게 되고, 약 1년 동안 우주에서 우주 임무를 수행을 하면서 저희 쪽에 있는 지상국과 여러 가지 교신을 통해서 각종 우주 관측 데이터 그리고 실험 데이터들을 획득하는 그런 임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공위성하고 스마트폰 그리고 큐브 위성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보시면 비행원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공위성의 비행원리라고 하는 건 여기 보면 작은 꼬마가 볼을 던지고 있습니다. 야구공을 던지고 있는데 이 야구공을 그냥 던지게 되면 지구로 떨어지게 됩니다. 지구로 떨어진다고 하는 건 지구에서는 중력이라고 하는 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던지게 되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볼을 조금 더 강한 세기로 볼을 스피드로 던지게 되면 볼이 어느 정도는 멀리 가지만 결국에는 지구에 다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위성으로서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정 고도에 올려놓게 되면, 즉 적정 고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볼을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던져주게 되면 이 위성이 계속해서 지구 주위를 운동을 하게 됩니다. 지구 주위를 비행을 하게 되고, 지구 주위를 비행을 하면서 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임무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성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적정 속도로 비행을 해줘야지만이 우리가 이 지구의 중력을 이기고서 계속해서 위성이 비행할 수 있는 거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각 고도에 따라 가지고 위성의 속도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위성이라고 하는 걸 고도 300km, 그러니까 지상으로부터 300km 정도에 띄우게 되면 지구의 중력장이나 공기저항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위성이 빠른 시간에 지구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위성을 개발하는 데 쓰여지는 예산이라고 하는 게 대략 한 2,700억, 3,000억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2,000억이나 3,000억 정도 되는 위성이 일주일 안에 떨어질 수 있고 한 달 안에 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보통 위성은 500km, 700km대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속도가 바로 7.5km/s 정도로 위성이 비행을 하게 됩니다. 초당. 그 다음에 35,786km에 가게 되면 대략 위성이 한 3km/s 정도로 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정지궤도라고 하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지궤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와 위성이 비행하는 속도가 일치하게끔 하게 되면 우리 지구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위성이 항상 우리 상공 위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 이 정지궤도라고 하는 것은 주로 기상 관측 또는 통신을 하는데 많이 쓰여지게 됩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와 위성의 비행하는 속도를 일치하게끔 해놓으면 우리가 사람이 지상에서 봤을 때는 항상 위성은 정지해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에 바로 이 정지궤도에서 그런 역할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공위성의 형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위성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여기 보시면 굉장히 구형의 위성이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에서 개발한 스푸트니크 1호라고 하는 위성이 되겠고요. 이 스푸트니크 1호라고 하는 위성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위성하고 굉장히 다른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구형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구형의 형태. 그래서 그 당시 최초의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위성을 개발을 할 당시에는 우리들이 과학자들이 개념상으로 위에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공기저항이 클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구형이라고 하는 걸 제일
첫 번째로 어떤 컨셉을 갖고서 디자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형 안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위성들이 위성의 기능을 갖는 하드웨어들이 탑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형의 위성이 제일 최초의 인공위성이 되겠고요. 이게 바로 러시아에서 개발한 스푸트니크 1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성들이 발전을 한 게 바로 여기 보시는 다목적 실용위성 3호, 다목적 실용위성 5호가 되겠습니다. 여기 다목적 실용위성 3호라고 하는 건 저희 그 국내에서 개발한 위성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다목적 실용위성 5호라고 하는 것도 국내에서 개발한 위성이고, 이 두 개의 위성을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그 스푸트니크라고 하는 위성하고도 많은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위성의 이런 모양에 있어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차이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위성이라고 하는 건 주로 보게 되면 앞에 관측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관측 카메라. 관측 카메라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측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측 카메라라고 하는 건 주로 망원경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성의 앞부분이 망원경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관측 카메라라고 하는 건 우리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거하고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 관측 위성으로부터 정보를 얻는데, 예를 들면 구름이 끼어 있다 그러면 지상을 찍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찍을 수 있는 건 구름밖에 찍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찍더라도 구름만 찍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위에 올라갔을 때 밤에 야간에는 어떻게 될까요? 야간에도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찍더라도 영상을 제대로 찍을 수 없잖아요. 주로 우리가 찍고자 하는 영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저블 카메라라고 하는 관측 카메라라고 하는 부분은 촬영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제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제한 요소라고 하는 건 구름 또는 주 야간, 여기에 따라서 관측 기회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오른쪽에 있는 다목적 실용위성 5호라고 하는 건 영상 레이더 탑재체를 갖고 있는 위성으로, 우리가 앞에 보시면은 여기 있는 게 바로 레이더가 되겠습니다. 레이더. 이 레이더를 활용하게 되면 전자파를 방사를 하고 돌아오는 신호로부터 영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구름이 있든 밤이든 주간이든 악천후 조건에서도 얼마든지 많은 영상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위성을 보게 되면 아까 그 둥그런 형태의 스푸트니크 위성하고는 전혀 다른 형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게 되면 이 큐브 위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사이즈로 나타나져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런 위성들은 굉장히 작게 나타나 있고, 하지만 이런 위성들은 거의 무게가 1톤 정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한 2m, 2.5m 정도, 2m 정도의 높이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큐브 위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사이즈가 작습니다. 여기 케이스 안에 담겨 있는데, 케이스 안에 담겨 있는 부분이 위성이고 그 위성의 사이즈는 10cm, 10cm, 10cm 정도 크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굉장히 작은 크기의 위성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이러한 대형 위성이 갖는 기능들을, 모든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성능 면에서는 대형 위성에 비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형 위성은 금액이 한 2,500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 저희들 여기 있는 큐브 위성 같은 경우는 한 개발비가 한 1억 한 2천, 1억 3천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500억하고 1억 3천은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능 면에서는 조금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만 모든 기능들은 다 하게 됩니다. 모든 기능이라고 하는 건 먼저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상하고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지상에. 위성 같은 경우도 지상국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상에 굉장히 큰 대형 안테나가 있고, 대형 안테나를 이용해서 위성하고 교신을 하다시피 여기 있는 큐브 위성도 이쪽에 보는 4개가 안테나가 되겠습니다. 이런 안테나를 이용해 가지고 지구에 있는 지상국하고 교신을 하게 됩니다. 또 지구에서 명령을 내리면 명령을 내린 대로 어떤 임무를 수행을 하고 그 임무에서 획득된 데이터를 지상으로 다시 뿌려주기도 하고,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발사할 때는 뭐로 발사하나요? 굉장히 발사체로 발사를 하게 되잖아요. 나로 발사체 같은 걸로 발사를 하게 되는데, 이 큐브 위성도 일반적인 위성을 발사하는 발사체하고 같은 발사체로 발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발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 큐브 위성 10cm, 10cm, 10cm의 작은 사이즈의 위성을 하나를 발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큰 위성들이 발사될 때 옆에
주변에 여러 개를 놓고 발사를 하게 됩니다. 위성이 30개, 40개씩 한꺼번에 발사를 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사체로 발사도 하고 그 다음에 궤도상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통신도 하고 하게 되는 기능을 갖고 있고 또 지상국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스테이큐브랩이라고 하는 이런 큐브 위성을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개발 과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가 이제 이 경연대회라고 하는 게 있었고 이게 아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하는 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 큐브 위성 경연대회고 지금으로 이제 3년째 큐브 위성 경연대회를 통해서 3팀씩이 선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대학을 가게 되면 이쪽 분야로 가게 되면 누구든지 이 큐브 위성 경연대회라고 하는 거에 참여할 수 있고 여기에 참가해서 경연대회 우리가 자격을 얻게 되면 여러분들도 누구든지 이 큐브 위성이라고 하는 걸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탑재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위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성이라고 하는 걸 저희들이 우주 열환경 시험이라고 하는 걸 거치게 됩니다. 이 우주 열환경이라고 하는 건 어떤 환경이냐고 할 것 같으면은 전체적으로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태인가요? 진공 상태잖아요. 진공 상태. 그 다음에 태양이 있는 쪽하고 태양을 바라보지 않는 쪽은 굉장히 큰 온도 변화가 있습니다. 태양을 받는 쪽은 주로 뭐 플러스 170도, 200도까지 올라가고 태양을 받지 않는 쪽은 마이너스 120도, 마이너스 150도 이렇게 굉장히 차가운 공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진공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온도 변화가 심한 부분들을 지상에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지상에서 시험을 하는데 그 지상에서 시험을 하는 장비가 다음과 같은 열진공 챔버라고 하는 겁니다. 열진공 챔버라고 하는 건 진공 환경을 만들어주고 진공 환경으로부터 안쪽에 있는 온도를 갖다가 변화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궤도상하고 유사한 온도 조건들을 갖다가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챔버 안에 저희들이 개발한 위성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런 온도 조건, 그러한 진공 조건에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테스트를 하게 되고 이러한 열진공 시험은 저희들이 카이스트 인공위성 센터에서 시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주로 흰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흰색 옷을 입고 여기 보게 되면 뭔가 그 빵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쓰고 있는 모자를 쓰고 있잖아요. 이런 복장을 하고 있는 건 이 위성에 있어서는 이 오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위성 이 부품들에 굉장히 작은 그 입자, 작은 입자에 먼지가 가해지더라도 이 부분들이 다음에 문제들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복장도 그렇고 이 안에 있는 공간도 청정실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저희들이 모든 걸 작업을 하게 됩니다. 청정실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오염도가 낮은 굉장히 깨끗한 공간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런 작업들을 수행하고 이런 열진공 시험을 통해서 우리 위성이 궤도상에 올라갔을 때 궤도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검증을 하는 시험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발사 환경 시험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발사 환경 시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로켓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로켓이 1톤, 2톤에 되는 위성을 갖다가 실어 올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추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추력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건 발사체가 비상을 할 때는 굉장히 큰 진동 성분이 우리 위성에 가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 지진이 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진이 나게 되면 건물 또는 교량, 다리 같은 게 굉장히 큰 진동에서는 파괴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위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발사체에서 오는 진동에 견디도록 설계를 하지 않으면 이 위성이라고 하는 게 작은 부품들이 고장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런 발사할 때 오는 진동 환경을 모사해주는 시험을 실시를 해서 검증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진동 시험기라고 하는 겁니다. 진동 시험기. 진동 시험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테이블에 우리 위성을 올려놓고 이쪽에 있는 액추에이터로 흔들어 주게 됩니다. 진동을 유발을 하는 장치를 통해서 진동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위성이 그 진동 환경을 겪고 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느냐 작동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게 바로 진동 시험을 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위성을 조립하는 데 있어 가지고 처음부터 조립을 해서 저희들이 바로 시험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각 부분품들로 이렇게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위성에 들어가는 게 이러한 보드가 한 전자보드가 6장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6장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테스트를 다 실시를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그러면 하나씩 조립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건 이제 배터리에 대한 시험이 되어 있고 이런 배터리에 대한 시험을 하고 전체적으로 위성을 조립을 하고 저희들이 시험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전자적인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전체적으로 다 조립을 하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냐? 이 위성을 구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이 위성에 심어주고 이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궤도상에 올라갔을 때 저희가 지상에서 명령을 내리더라도 위성이 정상적으로 우리의 명령에 따라 가지고 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상에서 다 시험을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를 거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립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안에 굉장히 많은 케이블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로 이렇게 기본 구조에서부터 전체 구조까지 전체적으로 다 조립을 하게 됩니다. 다 조립을 하고 난 다음에도 저희들이 이런 노트북을 이용해 가지고 다 시험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들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케이블이 있는데 이 케이블은 위성하고 노트북하고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이고 노트북에서 명령을 내린다라고 하는 건 저희들이 지상국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하고 똑같은 기능들을 갖는 거고요. 그랬을 때 위성에서 나오는 신호들이 정상적인 신호가 나오는지를 다 검증하는 시험들을 갖다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상국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저희들 그 건물이 4층 건물입니다. 한국우주공학관이 4층 건물인데 4층 건물 옥상에 저희들이 이런 안테나 탑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안테나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테나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신호들은 여기에 보시면 이 지상국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지상국 화면에 보게 되면 지구가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구가 펼쳐져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우리가 위성이 지금 어느 위치를 지나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위성이 이동하는 데 따라 가지고 여기 있는 안테나도 계속해서 회전을 하면서 위성을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추적하는 부분들이 여기 있는 화면상의 위치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위성을 개발을 하다 보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게 없고 부품을 사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부품을 사오는 건 바로 해외에 있는 업체에서 부품을 갖다가 조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품을 사는 데 있어 가지고도 다음과 같은 화상 회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화상 회의를 통해서 우리들이 살 부품들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려다 보면 그 외국 회사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외국 회사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말을 한국말로 하면 그쪽에서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다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오가는 이메일도 다 영어로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굉장히 하는 이유가 어떤 대학에서 점수를 받기 위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 영어를 활용해서 일을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국제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들 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비행 모델에 대한 모든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이 세트랙이라고 하는 건 카이스트에 있는 인공위성 센터가 되겠습니다. 이 인공위성 센터에서 바로 여러 가지 시험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인공위성 센터에서 저희들이 모든 시험을 수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위성을 다 개발을 하게 되면 이 위성을 발사체에 실어야 됩니다. 발사체에 실어야 되는데 발사체에 실는 게 이제 그 발사체에 실기 전에 중계를 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중계를 해주는 회사가 바로 이 네덜란드에 있는 ISIS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가서 이러한 사출 장치에 저희들 위성을 탑재를 하게 됩니다. 이 사출 장치 전체가 바로 이제 발사체에 실리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출 장치에 저희 위성들을 갖다가 장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의 임무는 다 끝나고 이제 발사하는 순간을 갖다가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사출 장치에 원유짜리 위성, 아까 말했던 10cm, 10cm, 10cm 위성이 3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3개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저희들 위성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과 같은 방을 쓰게 되는 우주에서 같은 방을 쓰게 될 분들이 바로 이쪽에 있는 서로 이게 터키죠. 네, 터키 위성하고 이쪽에 아랍 쪽에 있는 위성하고 이렇게 3개의 위성이 저희들의 한 공간을 쓰게 되고 있고 지금도 며칠 밤을 같이 지새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발사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2016년 12월 달에 저희들이 개발했던 이런 스택큐브랩이라고 하는 위성이 우주로 비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상을 하는 건 바로 여기 보시는 팰콘 9이라고 하는 발사체로 발사를 하게 되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고 저희들이 그동안 개발했던 과정들을 전부 다 사진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큐브 위성을 개발하면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